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격려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재 행동 특성 평정 척도 두 번째, 창의적 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관찰 추천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걔네들을 영재교육원에 추천해 줍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행동들을 보고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 줍니다. 영재교육원에 다닐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데요. 제가 퍼듀 대학교의 영재교육연구소에 있었는데요. 그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영재 학생들을 받을 때 학교장 추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교장 추천을 이제 해서 오는 아이는 어지간하면 다 걔네들을 영재교육원에 입학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관찰 추천제가 도입이 됐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우수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 우수한 행동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습과 인지 영역의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창의적인 요인들에 관한 겁니다. 창의적인 요인들에 관해서는요, 한 9가지 정도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정도의 문항인데, 이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문항을 가지고요, 여러 차례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요인으로만 뽑아냈습니다. 이 문항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문항을 9개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9개의 문항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9개의 문항 첫 번째는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통 아이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내용을 아주 잘 상상한다는 거죠.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의 기본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죠. 우리 엄마들 그런데 흔히 우리 아이가 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거지만, 그러나 그 상상력 속에서도 얼마나 이 상상력이 쓸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하고 새롭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 상상을 통해서 나오기는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황당한 것이면 안 되죠. 너무 황당하기만 한 것이면.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황당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요즘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인데, 황당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그 황당한,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거지만 굉장히 현실 가능한 것이었어요. 전기자동차 얘기를 할 때도 처음에 굉장히 그 문제를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첫 번째 문항이고요.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유머 감각. 여러분들, 사람을 재밌게 하려면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해야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그맨 이런 사람들 보면 창의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개그맨들이 하는 그런 그 개그 활동들 뒤에는 작가들이 있어서 그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가들이 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발하고 독특하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기발하고 독특하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기준이죠. 기발하다는 것은 새롭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독특하다. 이것도 새로운 것과 관련이 많은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니까 독특하죠. 그래서 독창성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치 있다. 굉장히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정교하다.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발하고 독특하고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무뚝뚝하거나 항상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이제 창의적인 요인이 높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험심이 있어서 위험도 무릅쓴다. 모험심. 창의적인 사고가 있고요. 창의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창의적인 성격, 창의적인 인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창의적인 성격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모험심입니다. 모험심. 모험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위험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 남들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나 질문이 있을 때 아이디어 및 해결책을 많이 생각해낸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동시에 생각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해결책은 없다. 이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들 보면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지만 그 아이디어에다가 이어서 해결책도 같이 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죠. 이런 거를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이런 아이들을 영재교육원에 뽑아주면 좋죠. 이게 바로 관찰 추천제의 기준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남이 우습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는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아내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항상 마음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A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A와 B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액형이 가장 가까운 형이 어떤 형인가 이런 생각을 한 많이 몇 번 해봤는데요. B형 혈액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A형들은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B형은 창의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혈액형과 창의성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혈액형으로 본다면 약간 B형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쉽게 뛰어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남들이 우습지 않은 그런 상황, 남이 그렇게 웃기다고 생각 안 하고 차라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사물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바꾸어서 개선하거나 수정한다. 즉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바꾸거나 개선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그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개선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창의성 그럴 때는요, 굉장히 스몰 c 혹은 뭐 미니 c라고 하는데요. 이 c가 creativity라고 하는 그 c가 작은 c가 있고요. 빅 c가 있거든요. 빅 c, 큰 c가 있어요. 큰 c가 있는데 이 작은 c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생각을 개선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만들 때도요. 문학 작품을 그냥 한 번에 쫙 써버리는 게 아니죠. 문학 작품을 쓰고 수정하는 것이죠. 계속 수정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교정이라고 그러죠. 문학 작품이나 글에서는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선과 수정과 교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작품이 질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도 늘 우리의 생각들도 보면은 사실 바꾸고 개선하고 수정할 때 그 생각이 합리적이 되고 타당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죠. 사실 이 창의성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창의성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선과 수정을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창의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지적 놀이를 하며 지적 놀이, 공상이라든지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적 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발전해서 공상이라든지 상상이죠.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을 보면 정말 공상이죠, 공상. 그런데 그 공상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상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재미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설화됐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리포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 그 황당한 스토리에 재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뭐 웹툰이라는 게 요즘에 많잖아요. 웹툰 속에도 보면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거기서 재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즘엔 재미가 없으면 누가 웹툰을 보겠어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웹툰을 보는 것이죠. 공상과 상상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 거기에 재미가 있는 그런 공상과 상상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문항은요. 비동조적이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동조적이다. 비동조적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남한테 그렇게 잘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하고 설득적인 얘기를 해도 쉽게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게 비동조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늘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동조적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여럿이 같이 모였을 때는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협조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양보를 해야 되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비동조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마찰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또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능력, 이런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바로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9가지의 그 척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 척도 중에서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중에서 전혀 여기서 내가 말하는 진술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1점이고요. 점점 올라가서 아주 항상 그렇다. 그러면 6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점부터 6점으로. 그래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매우 가끔 드물게 그렇다. 그 다음에 드물게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그 다음에 항상 그렇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 차이를 애매하죠. 차이가 말하기로 좀 1부터 6 중에서 우리 아이는 이 진술문에서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가장 부정하는 거, 이런 가장 부정하는 거, 가장 동의하는 거 이렇게 1에서부터 6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게 바로 우리 아이가 관찰 추천을 할 때 이러이러한 문항에서 우리 아이는 과연 얼마나 적합한 아이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창의적인 특성에 관해서 여러분들 익히 이 창의적인 특성에 관해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행동 특성 체크리스트에서 9개 문항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걸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개 문항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